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 평론 및 정치 해설을 하는 박상원입니다. 사실 그 방송을 그만둔 지가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의 최강의 극강의 언론 우리 부산일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은 한 2년 정도 빨리 열리는 조기 대선입니다. 물론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파동이 기인한 바가 있죠. 어쨌든 그 이 부산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번 조기 대선인 21대 대선의 이모저모 구석구석을 부산일보 극강의 이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부산일보 정치부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 그 다음에 극강의 지지력과 마당발을 자랑하는 우리 정치부의 이현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죠?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첫 프로인데 이 제목이 뭐 저는 와 보니까 대선 조사분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조사분다. 물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우리 부산일보 애독자 유튜브 시청자도 보시겠지만 또 다른 지역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분다. 일단 제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예, 뭐 사투리 조사분다부터 조사분다까지 다양한 활용이 사투리를 이루어지고 하려면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통영이고 통영인 부산이 뭐 사실상 이제 고향인 거죠. 네. 그래서 조사분다라는 말이 잘게 부수어보다 잘게 부숴보다. 다지다 이런 다지다. 건데 우리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 쏟아지는 것들을 잘게 조사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대선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 기자는 기사 쓰시랴, 이제 방송하시랴, 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리 조사분다에서 굉장히 우리 이 기자님 역할이 중요한 게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애정합니다. 그러면 축구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일전 A 매치를 합니다. 그러면 TV를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만약에 아나운서하고 해설자 없이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과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있게 보는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해설자가 있는 게 맛깔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 해설자. 예. 누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정환 축구 선수 좋아합니다. 왜요? 뭐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끼리 좋아한다.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축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정치는 이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 어디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치열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설 없이 화면으로만 보는 것과 안정환을 닮은 우리 이현철 기사가 깨알같이 해설해 주는 것은 또 보는 재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 해설자로서 정치 해설의 안정환, 우리 이현철 기자의 이 분발을 기대하는데 한 분 더 또 투입이 되죠. 이제 저보다 더 잘생긴 더 잘생겼어요. 뭐 이름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기자들은 외모로 뽑습니까? 악플 달립니다.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며칠 됐죠. 오늘이 이제 우리가 목요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됐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월요일부터였으니 이제 4일차 접어들었고 대선까지는 19일 남은 상황입니다. 19일. 예.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선 기간이 이제 이게 마라톤이 시작이 됐다, 그죠? 맞습니다. 자, 시작할 때 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그 유력 후보는 세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 뭐 각자 스타트 라인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전에 네. 이 출발 선상부터 한번 비교를 좀 해주시죠. 일단 레이스의 시작은 아무래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선거 이번에 재수에 도전하고 있는 재수?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통상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5.3일 선거로 시작했다. 5.3일 선거. 5월 31일 날 선거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5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50%. 평균 보면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0%.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10%. 그거는 뭐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에서 그렇죠. 5.3일 구도에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했다. 근데 조사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5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어대명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혹은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지난번 출마 그 이후 당권 장악부터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내지 후보의 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전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2022년 대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가 계속 뛰어왔다. 그럼 후보로서 준비는 가장 많이 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정치부 오래 하셨으니까 금년 초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국힘당 후보가 될 거다라고 예상한 정치부 기자가 있었을까요? 뭐 일부는 있었겠지만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기자는 어떻게 보셨는데?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하면 정치부 기자로서 이 자질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 이 기자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돌발 상황이 생겼죠. 계엄 탄핵 정국이 있고 꽃꽃 문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집요하게 사과하세요 했는데 뭐 다 일어났는데 꼿꼿하게. 혼자 앉아 있었다. 뭐 그 이후에 갑자기 급변했죠.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 상황들을 조금 뭐 어떻게 지금 김문수 예상치 못한 아무 전문가도 기자들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됐냐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많은 난항이 있었던 거는 다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한덕수 후보랑 이제 혼전 끝에 결국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정말 어렵사리 됐죠. 반전에 그렇죠. 반전에. 당에서 뭐 새벽 3시에 무슨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후보가 등록한 이후로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그건 매섭습니다. 잠시 있다가 여론조사를 하고 음. 결국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거의 3, 4년 전부터 사실상 후보적 지위를 가지고 그렇죠. 장기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대선 레이스를 준비해 왔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졸지의 후보가 됐고 또 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맞습니다. 심지어 후보 등록일 당일 혹은 하루 전에 후보로 확정이 됐고 등록해서 시작을 했다. 이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후보 예. 그 포스터 펭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뭐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개혁신당 후보로서 당 대표 선거도 나가지 않았죠. 나가지 않았고. 허은하 대표가 됐는데 당 대표 파동이 있었죠. 그렇죠. 허은하 대표가 반 이준석 뭐 이렇게 돼서 시끌벅적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잘 사실상 정리하면서 후보였죠. 예. 그렇게 되면서 충분히 이제 후보로 안착을 했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오랜 시간 그 후보로서의 준비를 무리 없이 해왔다면 김문수 후보는 느닷없이 온갖 풍파를 겪고 그렇죠. 후보가 그것도 선거 후보 등록 직전에 후보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고 그렇죠. 뭐 이준석 개혁신당은 작은 당이니까 어쨌든 중간에 허은하 대표하고의 파동이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 쉽게 네. 후보가 됐고 네. 그래서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지만 새 후보가 출발선상에 선 사연들은 조금씩 다르다 그죠? 맞습니다. 사연들이 있네. 네. 자 그래서 그 일요일 날 후보 등록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일. 예. 그리고 오늘이 15일이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531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4일이 지났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여러분 대선은 이 레이스는 이게 뭐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요동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걸 볼 때 뭐 이 기자의 정치적 성향, 네. 저희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응원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죠. 좀 잘하는 건 보이고 그렇죠. 못하는 건 보기 싫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큰 그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가려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세를 보든지 예. 아니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든지 예, 뭐 그러던데 사실은 빅데이터보다는 여론조사가 좀 더 통계가 많고 그렇죠. 여론조사가 빅데이터보다는 아직은 좀 더 정확성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이를 살펴보기에는 훨씬 더 그렇죠. 빅데이터보다. 안정적인 자료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여론조사 추이를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전문가니까 이걸 꼼꼼하게 보면서 이 대선 레이스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11일 일요일 날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5일입니다. 이 4일간 531로 시작했다 하셨잖아요,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자, 531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뭔가 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후보 등록한 이후로 네. 월요일 12일부터 네네.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돌입됐는데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 이후 처음 나온 여론조사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김문수 후보가 네. 38.2%를 기록을 했는데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요? 49.5%로 아, 거의 5. 거의 김문수 11, 거의 4. 11.3%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오, 그럼 한 거의 10%를 줄였다. 이래 봐야 상당히 되는 추격을 했다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한길리스트 조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본 후보가 정해지면서 한덕수 후보로 갔던 지지층이 세분화됐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교적 단일 대오를 이루고 있었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 5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었으니까 그런데 국힘은 굉장히 우여곡절과 풍파가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동훈으로 표현되는 탄핵 찬성, 그렇죠. 계엄 반대 그 다음에 계엄 찬성은 아니지만 탄핵 반대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뒤에는 김문수냐 또 그 한덕수냐 됐는데 우리 이 기자 표현에 의하면 갈라진 것들이 부분적으로 합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세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한길리서치나 몇 가지 조사에서 531이었는데 김문수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보수 집토끼들이 부분적으로 결집한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이 후보 등록 이전에 사자구도에서 네. 지지율을 보면은 네.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가 네. 각각 2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거의 어바웃 한 50이라 보고 그렇죠. 뭐 50에서 45 왔다 갔다 하는 거고 45에서 50. 김문수, 한덕수 후보들은 20%씩 대략 가지고 그 있었는데 정도에서.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38.2%를 기록했다는 거는 얼추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어떤 단일 대우를 진보 진영 플러스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형성하고 있고 또 당 지지도보다 조금 높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결국 지금 40%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는 김문수 한덕수로 갈라졌던 그 뭐 난리가 났었죠 한 하루 이틀. 그때 바빴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모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꿈인 줄 알았다. 새벽 3시에. 예,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새벽 3시에 그 유력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갈아끼우려 했던. 예. 우리 한국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최근 일부 조사에 보면 어쨌든 김문수 한덕수로 갈라진 집토끼청을 일부 흡수하고 있다.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표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전 짐작 못하겠지만 한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그 김문수냐 한덕수냐는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것이고 그렇죠. 이 이른바 계엄 파동 이후에 국힘당이 갈라진 것은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그 탄핵 찬성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국힘당 경선에서 결선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김문수 후보가 일정 정도 흡수했다. 그래서 531에서 약 뭐 대략 541 정도로 갔는데 한 명 중요한 집 나간 자식이
안 들어오고 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이죠. 15일 기준 오늘 오전 상황인데 네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아, 우리 장해찬 저 수영에서 그때 출마하려고 그렇죠. 했죠. 했다가 친윤이죠. 친윤의 젊은 핵심이죠. 친윤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 비대위에서 음. 복당을 의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공천을 정연욱 의원이 가져가게 된 게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 때문에 뭐 부산 문제가 폄하하는 돼서 발언 뭐 비슷한 게 있었죠. 뭐 부산 폄하부터 다양하게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공천 취소되면서 장예찬 의원은 살아 돌아오겠다. 라는 탈당을 했구나. 예,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안타깝게도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당 논의를 했는데 그 한동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정연욱 의원이 부산에서 잘 알려진 친한계 의원입니다. 아하. 이제 이번에 친윤계 장예찬 의원이 복당으로 이제 부산에 있는 정연욱 의원 말고도 나머지 뭐 한지아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다양하게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갈등,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봉합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 시간 대선 지금 뭐 20일도 안 남았는데 집토끼 모아야 되는데 지금 집 나간 자식은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는 김문수 후보의 정치력이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후보의 자발성이 기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거는 뭐 사실 뭐 기정 사실인 거니까 아직 젊고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일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꼭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정당이란 뜻을 이 기자 우리 정치학 언론에 전 정치학을 전공했으니까 정치학 언론의 정당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정권 창출.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정권 획득이 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럼 정권 획득을 하려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때 집을 나가 있다. 근데 이기든 지든 그 다음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당의 대표를 하겠다. 이 말에 이게 좀 모순이 있다 볼 수 있죠. 그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젊은 세대로서? 이제 이번 대선이 지든 이기든 어쨌든 역할을 해야만 본인이 다음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니까 한동훈 대표님께서 잘 결정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요, 저도 저 정치권에 오래 취재를 하고 했지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이 정치공학적 잔머리는 국민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국회의원들이 뭐 선당우사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구라냐 실제냐는 그 사람의 정치 행위를 보면 알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 김문수 후보는 집 나간 한동훈으로 표현되는 그 탄핵 그 찬성파를 안아야 될 굉장히 큰 숙제가 있다. 아까 531에서 일부 조사에서 541로 간 조사가 있다 하지만 예. 뭐 541이라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아까 이 기자가 분석하셨듯이 이 4로 간 이유는 김문수 한덕수의 표가 어느 정도 결합되는데 예. 여기서 반집 개가바도로 하려면 결국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까지 흡수가 돼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을개라도 집토끼의 을개라도 좀 잡히지 않겠나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아직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그 지지층들은 담벼락 밖에 있네요. 아직은 집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김문수 왜 타겠습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돌아오라 서른터럽니까? 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이게 그 캐스팅보드 지역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 충청도 분들은 속내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도 사실은 뭐 우리가 총선 지방선거 보면 서울 경기도 어떤 바람에 따라 그렇죠. 한 일주일 사이에 색깔이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특히 또 이게 PK 지역도 사실은 뭐 큰 흐름에서 보면 보수 진영이 우세하지만 역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의외로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나 TK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을 우리가 이른바 캐스팅보드 지역이라 하는데
이 조사 결과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언급한 이제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한길 리서치. 이제 후보가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등판하기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9.5, 부울경에서는 32.4, 김문수 후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충청에서는 20%, 그러니까 수도권 29.5, 서울 29.5, 부울경 32.4, 그다음에 충청 20%. 이었는데 이게 후보가 확정된 이후로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올랐냐면 서울이 41.3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부울경이 46.5, 특히나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까 20%였다고 말씀드렸는데 37.4까지 올랐거든요.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군요. 이거 뭐 지역별로 샘플 개수가 적다고 해서 조금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추이만을 본다면은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텐션을 늦추면 안 되겠다, 그죠? 굉장히 그렇죠. 캐스팅 보드 지역은 이거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거의 지금 그러니까 후보 등록 4, 5일밖에 안 됐는데 10에서 거의 한 20%까지의 변동폭을 생겼다는 거니까. 생기고 있다는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이 레이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할 만한 후보가 우리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 올해에 이제 출마 제한 나이 겨우 커트라인을 넘어섰죠. 넘어섰죠. 만 40. 맞습니다. 심지어 이현철 기자하고 거의 같은 세대죠. 제가 아직 6살 더 어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저는 뭐 기성세대지만 같은 세대의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우리 이 기자의 심정은 뭐 취재할 때 조금 이렇게 뭐 그냥 마음이 더 가요. 어때요, 좀? 이게 MZ라고 제가 뭐 MZ라는 건 아니지만은 젊은 세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실용주의거든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정파, 지역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은 내가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판단하는데 지역이 미치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될까요? 결국 내 그거보다 이익, 훨씬 그렇죠. 결국 이제 저희 세대는 내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후보냐라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잘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연금 저는 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합의 보는 걸 처음 본 게 사실은 연금 개혁. 아니 보통 합의 매번 탄핵이고 뭐 극한적 갈등으로 제로섬 게임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국민연금 문제는 뭐 이렇게 합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연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야 그래도 뭐 합의하는 게 있긴 했는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거 완전 독박입니다 이래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 잠시 해주세요. 우리 소장님이 합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합의를 본 적이 없고 합의가 아니다. 누구랑 합의를 어르신들끼리 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합의네 일종의. 그래서 실제로 그때 여야 어르신들께서 합의를 본 이후에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여야 어르신 합의네요. 어르신 합의였고 여야 젊은 의원들이 다음 날 초당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여야 구분 없이. 왜 우리 빼놓고 어르신들끼리 논의를 하십니까?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당신들 그게 문제 제기가 당신들은 안전빵으로 연금 다 챙겨 먹고 그다음에 부족하는 것은 우리가 다 내야 되고 우리가 연금 받을 때는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도 없는 이 설계도면이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맞습니까? 뭐 뉘앙스가 좀 강하긴 하지만은 뭐 얼추 지시는 맞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준석 의원이 잘 파고들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영남이냐 호남이냐 뭐 아니면 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세대라면 다 심각하게. 그렇죠. 그 공간들을 이준석 후보가 좀 메꾸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진영보다는 세대론으로 세대론으로 봐야 된다. 지지 기반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일보 기사하고 부산일보 유튜브에서 우리 이 기자께서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만나고 갔습니다. 부산일보를. 그리고 인터뷰 잘하셨던데 여러분 그 부산일보 기사나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우리 여기 잘생긴 이현철 기자하고 잘생긴 이준석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제가 어때요? 지난번에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당대표 때 시절에 제가 국회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한 3, 4년 전이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도끼 가득한 눈빛. 특히나 뭐 저보다 형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싸가지.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지매를 많이 당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왔을 때는 눈빛 자체가 너무 진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눈빛이 선한 눈빛, 도끼에서 선한 눈빛으로. 이게 계산된 눈빛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공부도 되게 많이 계산하면 눈빛도 바꿉니까? 똑똑한 분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재밌네. 지역 공부도 되게 많이 해왔더라고요. 부산 왔으니까 부산 지역 공부.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대선 후보들 부산 지역 오면 맨날 뭐 산업은행 이전 뭐 신공항 그거 너무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해가지고 저희도 지루하던 찰나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딱 내놓은 게 세제 규제 개혁을 하겠다. 세제 규제. 네, 세제의 그 분할 권한을 지자체, 지방의회에 이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방 세수 문제가 중앙 의존적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기업이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한 이후로 하루 이틀 동안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진짜 말 잘한다, 똑똑하네, 공부만 했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준비된 후보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준석 후보가 뭐 하버드 나오고 과학고 나왔으니까 뭐 머리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없을 텐데 하여튼 좀 변했더라 뭐 이런 얘기네요. 싸가지가 있어졌다. 결론은 싸가지 그거였습니다. 있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좀 안정적인 40대 후보는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집토끼를 결집하고 집 나간 한동훈 후보를 지지층까지 끌고 와야 되고. 예. 근데 이준석 후보의 포인트는 뭐 어떻습니까? 뭐가 지금 이준석의 지지도를 볼 때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지지율이 조금 미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왜 공직선거법에 선거자금 보존을 해주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10%. 사실은 여러분 이 정당이 서는 선거 비용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다 우리가 벌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 돈과 관련된 자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국고본을 보전을 해준다. 예. 뭐 그러면 보전해 주는 거 여론조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득표율을 10%를 넘어서냐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사용한 선거 자금의 50% 절반을 반 네, 반땅 해준다. 을 보전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15% 넘게 되면 전액을 보존받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 후보가 10% 미치면 한 푼도 못 받고 그렇죠. 파산 안 해 개혁신당은. 이왜 선거 비용이 이게 제가 취재본 바에 의하면 국힘당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한 500~6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더라고. 얼마 전에 그 정부 그 국고 지원 정당 국고보조금 나갔던 그거 본 것 같은데 혹시 취재한 게 있습니까? 이게 13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돈 나갔어요. 중앙선관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공고문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이 523억인데 이 중에 50%가 조금 넘는 금액 265억이 민주당으로 갔고 265억은 엄청나게 가네요. 242억이 국민의힘. 비슷비슷하다. 242억. 근데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15. 하하. 큰일 났죠. 15% 넘겨야죠. 그러면 10%가 되면 뭐 한 100억을 썼다. 개혁신당이. 뭐 차입을 하든 어쨌든. 근데 10% 안 되면 이거 그냥 파산이고. 예, 그렇죠. 10% 넘으면 한 50억 정도 국고 지원을 받고 물론 이 철저한 검증에 쓰겠지만 그렇죠. 15%를 넘어야 살 수 있다. 이거는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생존의 문제가. 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 어떻게 보세요? 15% 넘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자? 제가 뭐 개인적인 지지 후보 성향과 그거 관련 상관없이, 없이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와 별도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가 선행 지표라면 후행 지표로 검색 트렌드, 그러니까 검색량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수치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꽤나
두 사람에게 밀리지 않는 소위 빅데이터 상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게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확장성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소위 제3지대 후보가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안철수 의원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안철수 현상이라 얘기까지 할 정도였지만 그래서 그 안철수 당시 후보를 봤을 때 역대급 중원의 강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문재인 후보한테 흡수당했고 뒤에는 또 뭐 최근에는 또 윤석열 후보한테 흡수당했는데 그렇죠. 이 전통적인 삼지대 후보 그러면 우리 이준수 후보도 이 삼지대 후보로 분류를 해서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뭐 소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정치 상황에서 이 진영의 삼지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은 세도론을 앞세워가지고 좌우 중도에서 이 중도 진영의 후보는 전통적인 그 후보는 아니다. 그렇죠. 이념의 문제는 아닌 거고 아니다. 이제 세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뭐 성별에 따라 조금씩 지지 성향 차이도 나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준석 후보는 세대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중도 제3지대 후보는 좌우에서의 중원의 후보였다면 이준석은 좀 다른 것이 세대론적 관점이 훨씬 강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뭐 확정된지 모르지만 김용태라고 어찌됐든 이준석보다 더 젊은 국회의원을 비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김용태 의원은 누구죠? 김용태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랑도 아주 친한 사이죠. 그렇죠. 이전에 천하 용인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같은 일종의 멤버로서 똘똘 뭉쳐 다녔지. 예, 절친처럼 뭉쳐 다녔는데 이제 김용태 의원의 공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처럼 이제 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이렇게 비대위원장 꼽았다 해서 그 세대를 설득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뭐 김용태 의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의 진정성, 젊은 세대에 대한 소구력 부분은 맞습니다. 결국 이 지점을 이준석 후보가 좀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선거 시작해서 한 4, 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선거 캠프에서 전략을 짤 때 저 사람의 선거 전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후보의 동선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정 전략이야말로 선거 전략의 알파요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후보 제일 중요한 게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가 어디를 가느냐 무슨 말을 하냐 이 동선이 그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건데 우리 후보 4, 5일 동안 동정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어떻게 우선 이재명 후보부터 뭐 어디를 다녔습니까?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세 후보 모두 영남권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주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부산, 경남, 호남까지 돌면서 이순신 극남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라는 명명으로 일종의 이제 안보 이슈일 수도 있죠. 안보와 관련된 이슈일 수 있는데 이순신 벨트는 처음 들어보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머리를 짜면서 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고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영남을 찾아서도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일례로 어제 부산에서 첫 방문한 그 장소가 유엔기념공원 6.25 이례적이네요.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했고 이후에 이제 집중 유세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YS가 나왔습니다. YS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제 부산의 보수층을 조금 자극하긴 했죠. 그러니까 YS 얘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DJ YS야 민주화 연대 지도자니까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뭐 언급할 수 있는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뭐 어떤 노선과는 뭐 YS를 언급하는 것이 크게 뭐 이렇게 갭이 벌어지진 않는데 유엔 공원은 아주 좀 소위 이른바 그 상당한 우크릭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경남 창원에서 한 연설 중에서는 이제 북한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을 북한하고 화해하자.
뭐 평화가 중요하다. 뭐 늘상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였다면은 우클릭이 아닌 거죠. 아, 예. 오히려 이제 북한이 한국의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이제 북한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안보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안보 얘기를 꺼낸 안보 거죠. 위협. 북으로부터의 핵 위협, 안보 위협.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안보를 거론하는 거죠. 안보가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유엔 첫 번째 동선은 영남을 중심으로 영남을 좀 많이 방문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영남은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지지층이 두꺼우니까 소위 적진 한가운데를 왔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상당히 선명한 우크릭 안보 얘기, 유엔 기념공원 방문, 그렇죠. 이순신 벨트, 애국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동선 전략을 보면 우크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클릭이자 외연 확장이다. 외연 확장이다. 예. 우크릭 겸 외연 확장. 뭐 똑같은 말이긴 하네요. 아니 뭐 예. 다르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은 지역까지 포함되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랬고 김문수 후보는 뭐 어디 이 양반은 뭐 하여튼 굉장히 편지 풍파를 거치면서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영남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 뭐 똑같이 영남을 찾았네. 예, 영남을 찾았는데 이제 목적이 다르겠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일단은 당내에서 불거진 혼란들을 수습하겠다라는 의지이지 않을까. 집토끼 결집. 그렇죠. 일단 집토끼부터 단도리 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 첫 일정은 주로 영남에서 그렇죠. 집토끼 결집 전략이다. 그럼 뭐 대구 가면 서문시장 가시고 뭐 부산 오면 자갈치 가고 뭐 대충 이런 동선입니까? 근데 그 와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김문수 후보의 입입니다. 입.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세졌거든요. 특히나 영남에 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말은 좀 천성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부드럽게 나와요. 그렇지만 쫓아가기에 새가 빠진 사람들은 새가 빠진 사람들은 말이 좀 세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김은 세게 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에 담긴 함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찢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찢. 그러니까 거짓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그런 했죠. 찢어버리고 싶은데 왜 찢는다는 표현을 굳이 그 상에 쓰신지는 한 글자를 통해서 연상시키고 의도하고는 바가 없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지금 고급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찢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말이 좀 세졌다. 영남에서 예. 확실히 집토끼들을 격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뭐 그렇고. 그러면 뭐 김문수 후보는 우선 뭐 여러 가지 숙제가 많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또 어디를 갔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당연히 부산을 뭐 인터뷰를 했다니까 부산 왔을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이제 영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PK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느껴진 게 공식 선거운동 전날 그러니까 11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부산을 와서 저희랑 인터뷰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도 왔었습니다. 어제도 불과 3일 만인 거죠. 3일 만에 와서는 이제 특이한 게 향교를 찾았습니다. 동네 향교. 예, 동네 향교를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뵀다는 거죠. 부산이라는 데가 부산포 이전에 사실 옛날엔 동네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 이전에 동네였습니다. 동네 향교를 찾았구나. 그게 예.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을 찾은 이유가 아무래도 본인의 싸가지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보다는 세대를 아우르는 뭔가 대안으로 본인이 자리매김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동네 향교. 예. 머리 많이 쓴 것 같네. 맞습니다. 의외다 그죠? 그러니까 부산대학 학생들하고 학식을 한 거는 뭐 기존적인 캠페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한 범위였죠. 자 그러면 새 후보의 초기 3, 4일의 동선 전략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우크릭, 안보크릭 예. 하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집토끼 결집 전략.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년층들과 예의범절 있는 청년이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이 동선 전략 중에 뭐 또 시끄러운 게 있던데 뭐 없습니까? 취재한 게 이 이번에
말 중에 뭐 재밌는 게 있으면 좀. 동선보다는 이번에 네. 이벤트가 하나 핫한 게 있었습니다. 핫한 게. 예. 이재명 후보 민주당 즉 네. 민주당에서 그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어로 여겨졌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전국 뭐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계시지만 제 고향도 부산이고 뭐 마치 그 문현동 금융단지에 산업은행이 왔어도 벌써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산 떠난 지 오래 돼가지고 궁금해서. 그동안 많은 이전 이야기들이 있었고 한데 이제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졌죠.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찾을 때마다 이제 산업은행에 대한 질문을 뭐 저희부터 해가지고 부산 기자들이 했겠죠. 근데 단 한마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정치적 언어로 저희가 2차 공공기관 뭐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멘트도 내놓을 수 있지만은 그런 말 없이 침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란 단어를 직접 꺼냈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예. 그래서 꺼내 들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지킬 수 없는 공약은 할 수 없다. 표를 얻고자 사기를 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내놓은 게 HMM 옛날 현대상순인데 예, 이제 국내 몇 대 국제 몇 대인지 큰 물류기업이죠. 큰 회사예요. 예. 예. 그거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건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HM은 부산 옮겨서 부산 해운 물류를 키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모두까기 이준석 후보가 등장을 모두까기 합니다. 이준석. 이준석 후보가 뭐 HM 현대상선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이재명 후보 공약한 게 뭘까죠? 자 여기서 민주당이 포인트가 있나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충수다.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라는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주주의 의도, 주주의 이익에, 주주의 의지에 반하는 것들을 이 사회가 결정할 수 없다. 이게 현대상선은 주식회사니까 그렇죠.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디로 가고는 주주이익인데 그렇죠. 그럼 뭐 정치인이 어느 개인 회사 보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모순적이라면서 모순적이다. 이준석 후보가 또 명언을 꺼내들었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참 말씀은 잘하시죠. 천재적인. 그러니까 HM이 현대상선을 부산 이전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는데 막상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주이익을 반하는 뭐 정치적인 것은 안 된다 이런 법안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걸 했으니까 이준석 후보는 당신이 지금 하는 얘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뭐 이런 얘기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새 후보의 일정 얘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새 후보 가운데 숙제가 제일 많은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5호 했으니까 좀 뭐 하여튼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가 산수를 푼다면 김문수 후보는 거의 미적분 수준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풀어야 될 과제가 지금 산적한 상태죠. 네. 뭐 집 나간 집안 사람들도 불러와야 되고 지금 또 뭐 보수층에서 이준석 후보는 저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들이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예.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은 윤석열 어쨌든 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엄을 통해서 그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탄핵과 관련돼서 집토끼가 분열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집요하게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니까?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사과를 했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저께죠 사과의 얘기를 꺼냈죠. 사과. 민주당은 사과 아니다 이랬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찬탄과 반탄의 갈라치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 기자가 볼 때는 사과입니까 사과 아닙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 옛날에 그 홍준표 후보 때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탈당 문제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여러 언론사에서 단독이 쏟아지고 있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에 대한 의지가 없다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윤 대통령의 탈당은 김문수 후보에게 이름을 했다. 김문수 뜻에 따르겠다. 아니, 본인이 탈당하면 되지 김문수 후보가 탈당하라면 탈당하고 안 하면 안 하는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닭을 뭐 버릴 건가 말 건가. 계륵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계륵의 상황에 놓여 있죠. 그 굉장히 김문수 후보 앞에 있는 숙제가 까다롭다, 그죠? 특히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 등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강성 지지층의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자 아니면 뭐 제명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기해준 그 탄핵 반대파 꽃꽃 문수를 있게 만든 그 지지층의 에너지와 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가야 될 또 산토끼 내지 당내 중도파 문제 이거를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재명 후보는 쭉 이대로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15%만 넘으면 일단 파산은 그렇죠. 파산은 면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 까게 한다. 예. 근데 여기서 재미가 있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실제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실제로. 를 조금 추측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빅데이터라고 하기엔 조금 장대하긴 하지만 데이터 검색량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량을 보면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구글 트렌드를 보면요. 이제 세 명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같이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윤석열이라는 검색량 자체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이 거론된 이후로 그러니까 탈당이나 제명이 거론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색량이 철저히 적다는 거는 크게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 요인은 아닐 수 있다. 그것도 상당히 이 기자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총선은 회고형 선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특정 정부에서 중간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냐에 대한 국정 심판적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 선거는 미래형 선거입니다. 새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탄핵 또는 윤석열 또는 사과 프레임에 갇히면 민주당이 가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발이 묶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가 산수를 푼다면 김문수 후보는 미적분을 푸는 거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 이 기자 말씀을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가 담대히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제가 뭐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예. 방금 뉴스가 얼마 전에 재밌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뉴스 같은데 홍준표 총리론이라는 게 뭐 나왔어요. 이게 또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정기한테서 미국 가 계신 분한테 왜 총리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요는 그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홍 전 시장이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잠시만 뭐라고요? 국무총리직. 홍준표가 제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거죠. 홍준표가 제안받았다.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네. 제안받았다. 예. 그러니까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하고 또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민주당 총리 제안받았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를 통해 선들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홍준표 측은 즉각 이제 반박 기자문을 냈어요. 사실무근이라면서. 사실무근. 저희 한 번도 논의된 거 없다,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 측의 그렇죠. 막걸리부터 국무총리까지 이 나온 배경을 제가 오히려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이 집권하는 방식이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DJP 연합이었고 두 번째는 PK 출신의 후보, 영남 출신의 후보와 호남의 지지라는 방식. 이 두 공식이 있습니다. DJP 연합은 DJ, 그다음에 보수청의 원조인 JP,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포스코 회장이었던 영남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태준, DJT 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호남 후보의 약점을 극복하고 DJ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노무현, 문재인, 소위 그 PK, 그러니까 영남을 갈라치게 하는 방식으로 PK 출신 후보를 만들어서 호남과 영남을 합치는 일부를 합치는 방식이 있었는데, 뭐 홍준표를 계속 이렇게 막걸리 총리 얘기는 뭐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책에 있는 얘기 같은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경선에서 치고 잠시 미국 가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단순 탈당도 아니고, 은퇴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은퇴를 했는데, 이현철 기자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계 은퇴를 합니다 하고 만약에 총리를 하면 은퇴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총리는 정계 은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홍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 총리직을 맡는다 하면은 다 계산이 있으시겠죠. 저는 정계 은퇴를 했다면 받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진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잠시 떠나 있겠습니다와 정계 은퇴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직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뭐 하고 안 하는 거는 개인의 그거지만, 선택이겠지만 이게 은퇴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겠죠. 머리 좋은 국민들이. 이준석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 어땠습니까? 오늘 제가 뭐 부족한 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너무 그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대선이 아주 긴박하고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일보 최고의 에이스들인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자주 가능하면 그 뉴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 축구 경기 안정환 해설위원, 우리 이현철 기자가 좋아하는 해설위원의 명해설을 보듯이 이번 대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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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